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조선의 건국, 자, 그리고 초기 국왕의 업적들에 대한 얘기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조선의 제도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사는 아무래도 조선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조선이 좀 가장 시스템이 좀 잘 갖추어져 있거든. 그래서 자,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와의 차이.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나오면 뭐 조선과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본다든가 그런 문제가 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단어는 특징이 엄청 출제되는 단어는 아닌데 그래도 은근히 또 사실은 제법 나오는, 그래서 보통 시험장에 가면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좀 나오는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도사를 막 너무 자세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앉는검에서 다루는 건. 그러니까 주요 부처들이 뭘 하는지, 어떤 부처인지, 뭐 앞에서도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뭐 시스템만의 특징, 됐죠?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합니다. 자, 순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중앙경관직, 지방직, 그 다음에 군사제도, 관리등용제도. 그래서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중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상부가 의정부죠. 의정부. 근데 의정부는 앞에서 제가 이제 의정부 서사제 6조 직계제 하면서 이미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일단 재상 3명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 특이하게 재상이 원톱이 아니라 이 의정이 3톱이라 그랬죠. 그래서 영, 의정, 좌의정, 우의정. 됐죠? 그래서 삼정승이 합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6조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승정원. 요거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고려 때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렸죠. 요 승자가 들어오면 왕이 뭔가를 줬어, 받았어. 그러면 다 승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승정원의 관리들을 뭐라 그러냐면 승지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그에 비해서 고려는 뭐라 그랬죠? 고려는 승선이라고 했었죠. 승선. 그쵸? 고려 때는 승선. 자, 이제 승선은 중초원 소속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승정원이라고 그래서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중소문화성에 보면 낭사가 있는데 낭사를 태종이 사관원으로 독립시키잖아. 그런 것처럼, 중초원에 있는 승선들도 그러니까 국왕의, 그러니까 비서실로 해서 승정원으로 조선은 따로 좀 분리 독립을 시킵니다. 자, 하는 역할이 왕명 출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육승지냐면 조선은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2호의 병영공, 그러니까 6조 조직이잖아. 그래서 각각 하나씩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책임자는 뭐라 그러냐면 우두머리 도자를 써서 도승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이한 건 실제로 이제 여기에 관원들 승지부터 도승지까지가 전부 상급 공무원이거든요. 상급. 상품의 관리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데 여러분 상급 공무원은 실제로 굉장히 높은 관료예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관리들만 있어서 되겠어? 그래서 이 부서 안에 실무자들도 좀 있습니다. 자, 실무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7급의 주서라고 합니다. 주서. 됐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7급 공무원을 주사라고 하는데 발음도 좀 비슷하네. 자, 어쨌건 그래서 이 7급의 주서들이, 그러니까 왕의 일과, 왕이 했던 말들, 그 다음에 승지들한테 했던 이야기들, 모든 것들을 다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이 기록의 나라잖아. 그래서 승정원의 관원들도 늘 적고요. 그 다음에 예문관의 하급 관원들도 사관이라 그래서 왕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회의 시간에 했던 발언들 이런 것들 다 적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조선의 유교 정치의 왕권 견제의 하나 중에 기록의 문화라는 것도 하나의 사실은 견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도 사실은 누군가가 내 말과 행동을 다 적고 있다면 내가 행동에 좀 주의를 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부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의금부. 의금부는 좀 특이하죠. 자, 의금부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냐면 TV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국왕의 직속사법기관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상, 그러니까 의정이라 할지라도 의금부에는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금부는 오직 조선 국왕의 명령만을 받는 직속사법기관이에요. 그래서 다루는 일도 아주 특이한,
됐죠? 그래서 대역죄만 여기서 다룹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영모죄 같은 거죠. 그래서 뭐 TV 드라마에 보면 그 새벽에 늦은 야심한 시각에 막 어떤 사람들이 횃불 들고 나타나. 그래서 막 그 집에 대문을 막 쾅쾅쾅쾅쾅 막 치면서 문 열어달라 그래요. 그럼 이제 안에서 막 노비들이 자다 일어나서 뭐 깜짝 놀라서 나올 거 아니야. 니 씨어 뭐 그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횃불 든 사람들이 의금부에서 왔느니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집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새벽 야심한 시간에 의금부 간원에 단체 방문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끝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부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언론 3사인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각종 한국사 시험에서 한능검을 포함해서 3사는 원래 많이 물어봐요. 됐죠? 그래서 여기 3사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고려 3사랑은 달라요. 고려 3사는 하나의 부서. 그러니까 송나라 관제인데, 그러니까 동계산, 회계하는 부서라 그랬잖아. 근데 조선의 3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조선의 3사는 언론 3사라고 말합니다. 언론 3사. 됐죠? 자, 그래서, 권력을 견제하는, 국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크게 3개의 부서인데, 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에요. 근데 국초부터 있었던 건 사원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관원을 독립한 건,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요건 태종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홍문관은 누가 만들었다고? 집현전을 계승하기 위해서 성종이 만들죠. 그쵸? 네. 그래서, 자, 언론 3사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여러분 PT상에선 보니까 지금 이게 글자가 오타인데, 여러분 교재는 오타 아니죠? 그래서 사과는 뭐 잘 돼 있잖아. 계속 갈게요. 자, 사원부는 하는 일이 뭐냐면, 관리의 비리를 감찰.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기관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사권이 있겠죠. 그러니까 감찰이 되잖아. 그래서 문제가 되면 뭐 탄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핵을 공무원, 고위공무원들 탄핵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빵은 책임자는 대사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사간원은 말 그대로 자 이제 임금에게 간언을 하는 거예요. 충언. 됐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거 충고 쉽지 않지. 그래서 아예 충고하는 부처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책임자는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홍문관. 원래 홍문관은 원래 이제 조선은 양사였는데 마지막에 그 성종 때 홍문관이 만들어지면서 홍문관이 마지막 부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집현전을 계승했고 왕의 고문, 자문. 그러니까 왕이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거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경연을 주관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은 경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밑에 우리 맨 마지막에 제도사에 가면 또 나오는데 원래 경연은 고려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조선이 되면 좀 안착이 됩니다. 그래서 경연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왕과 대신들이 학문과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야. 그러면 그 경연장, 그러니까 경연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준비하는 주 부처가 홍문관입니다. 그리고 주관은 아무래도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재상들이에요. 재상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주관만 합니다. 그리고 왕도 당연히 참석해야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춘추관이에요. 자, 춘추관은 역사 편찬기구입니다. 그래서 실록을 편찬이니까 관리하는 업무를 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원래 실록 편찬은 춘추관 내 실록청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편찬하고요. 그 다음에 춘추관은 주로 관리 보관을 하는 업무를 하죠. 그 다음에 성균관은 자 최고학부 대학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한성부. 여러분 이게 한성부가 좀 특이한데 이게 한성부라는 게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한성부는 그냥 행정구역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대로 표현하면 서울시죠. 서울시. 그렇게 행정구역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기관의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서울시청이죠. 서울시청. 됐죠? 자, 그래서 서울시청으로서 당연히 행정 업무를 하죠. 이거 기본이죠. 그런데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냐면 밤에 도둑들도 지켜요. 그래서 치안의 업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해서 서울시청이자 서울시 경찰청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도 하냐면 재판도 합니다. 특히 뭐 토지와 관련된 뭐 재산 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일부 재판, 사법의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서울 지법의 역할도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한성부는 사실은 이렇게 좀 오늘날 서울시청과 다르게 서울시청이자 서울시 경찰청이자 서울 지법이에요. 됐죠?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같이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앙은 이렇게 각 부처별로 하는 일이 뭐니?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방입니다. 지방. 여러분 한능검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중앙부처도 부처지만 이 지방제도에 대해서 좀 제법 물어봤었어요. 됐죠? 자, 시작합니다. 자, 고려랑 같이 그러니까 맞물려서 설명해 볼게요. 자, 고려를 우리가 할 때 첫 번째 고려지방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일원화되지 못했다 그랬지. 그래서 이원화됐다라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러니까 5도와 일반행정구역 5도 안찰사를 파견하는 그리고 군인인 병마사를 파견하는 군사행정구역 양계가 있었잖아. 그래서 5도와 양계 일반행정구역과 군사행정구역으로 나누죠. 조선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양계나 향수부곡이나 속현이나 이런 거 다 없어요. 됐죠? 자, 그리고 하나로 자 전부 그냥 8도 그리고 그 밑에 9년입니다. 물론 근데 9년은 그러니까 고을의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부르기는 해요. 뭐라 그러냐면 부, 목, 그 다음에 군, 현이라고 불러요. 부목, 군현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결론은 다 9년이에요. 그러면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도시의 사이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 부가 가장 큰 도시고요. 현이 제일 조그만한 도시예요. 그래서 인구수와 도시의 사이즈로 부목, 군현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 파견하는 지방간 수령의 등급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는 완전한 중앙집권이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고려는 특징이 뭐였냐면 지방간을 파견하는 주연이 있었지만 파견되지 않은 속편이 다수 존재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조선은 아닙니다. 조선은 역사상 진짜 완전한 중앙집권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중앙에서 모든 군현의 지방관, 그러니까 수령을 다 파견합니다. 여기에 있는 큰 도시 부만 파견하는 게 아니라 제일 조그만한 도시 현까지 다 파견해요. 그래서 자 이제 공무원의 관품은 종 2품에서 종 6품에 이르도록 그래서 부사, 부윤, 목사, 그 다음에 군수, 그리고 현령,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감에 이르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 모든 지역에 수령을 파견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간들 좀 볼게요. 지방간. 자, 지방간은 일단 첫 번째 관찰사. 자, 조선은 5도 양계 그런 거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한 방에 8도로 전국을 쫙 정리한 거야. 일원화시켰다 그랬지? 그리고 여러분 이 8은 지난번에 혹시 우리가 그 고려 문물기족 사회 할 때 여러분 18자 왕이도 참설 기억나? 18자? 그래서 이 씨를 상징하는 게 이 8자예요. 8자. 그래서 8도로 나누는 거야. 그리고 도의 이름은 어떻게 붙이냐면 여러분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한능검 공부하신 분이고 한능검 탁 1급 따실 건데 그쵸? 네, 그래서 합격하실 건데 요 정도는 아셔야죠. 그래서 8도는 가장 큰 도시 2개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왜 경기도냐면 경성과 기흥이고요. 됐죠? 경성이 한성이지. 그 다음에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뭐 그 다음에 뭐 함경도는 뭐 함흥과 그 다음에 경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도시의 가장 유명한 이름을 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8도에 그러니까 도지사를 파견하는데 여러분 고려시대는 도지사를 안찰사라 그랬죠. 임기는 한 6개월 정도였고 실제로 별로 힘이 없었어. 근데 조선의 관찰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관품도 굉장히 높아요. 2급 공무원이야. 그래서 종 2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러니까 관찰사는 똑같은 말로 감사 또는 뭐 방백, 도백이라고도 불렀어요. 자, 임기는 1년입니다. 안찰사는 6개월이에요. 근데 여기는 1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를 겸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 도를 지키는 그러니까 군권의 책임자를 병마사라 그러거든요. 근데 관찰사가 보통 겸직을 하기도 해요. 근데 단 혼자서 완전히 장악하는 건 아니고 전문 그러니까 무신 그러니까 장수가 보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도의 병마절도사는 2명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무신 1명이랑 그 다음에 그걸 적절하게 견제해주는 관찰사. 관찰사도 병마절도사 역할을 하니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각도의 행정, 사법, 군사권 완전 장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령을 지휘 감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관, 수령으로 갈게요. 자, 수령은 각도에 그러니까 각 군현에 파견되는 그러니까 지방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부사, 부윤부터 시작해서 뭐 현감, 현령에 이르기까지. 자, 전국에 자, 요거 아까 부목군현 이미 다 설명했죠? 부, 목, 군, 현에 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됐죠? 그리고 임기는 5년.
그래서 1800일이에요. 자, 1800일이고요.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파견된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 그래서 이 3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업무는 수령 7사위에서 수행을 해요. 그래서 농사를 흥하게 한다든가 또는 뭐 호구를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교육을 진흥한다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재판을 간결하고 뭐 정확하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켜야 될 7가지에 맞춰서 수행을 했습니다. 자, 향리는 우리 앞에서 했죠. 자, 지방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지방직 공무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고려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고려는 실제로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다수 존재하잖아. 근데 그 속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향리가 알아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향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실질적 지방 지배자 역할을 해요. 그런데 조선이 완전히 중앙집권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누구냐면 향리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사실은 그 지역의 그러니까 토착 세력이었던 이 향리들을 다 때려잡으면서 완전한 중앙집권을 이룬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 향리는요, 지방 행정실무 보조자로 전락해요. 됐죠? 실무 보조자로 전락하고 그래서 아전으로 격하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대대로 직역을 세습하고요. 그 다음에 육방에 편제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고려랑 좀 차이죠. 앞에서 고려 향리 명칭 기억나요? 뭐라 그러냐면 가장 세력이 큰 자를 호장, 그리고 부호장, 그 다음에 뭐 군정, 창정, 호정 뭐 이렇게 막 이름이 좀 랜덤하게 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조선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중앙정보부처가 6개잖아. 그러니까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지방관청도 작지만 업무부처를 똑같이 나눕니다. 됐죠? 그래서 육방에 배치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향리는 이름이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 그래서 뭐 이방, 됐죠? 그 다음에 호방, 그 다음에 공방, 형방 뭐 이렇게 방방방으로 이루어지는 게 조선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과거에 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경국대전상에 정확하게 과거를 볼 수 없는 근데 과거 응시가 금지된 계층은 서울밖에 없어요. 그런데 향리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향리를 엄청 견제해서 과거 응시를 못 보게 하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조선을 건국했던 이 신진 사대부들이 사실은 지방의 향리 출신인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역사가 무섭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역의 토들이 향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야. 그래서 향리를 반대로 때려잡은 거지. 고려 때는 지방, 특히 상층 향리의 자제들은 중앙에 올라와서 과거에 급제 많이 해서 공직 생활을 많이 하잖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는 과거 응시 제한을 해요. 그래서 일단 채워야 될 근무 일수가 있어요. 근무 일수를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속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이 두 개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못 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채워야 될 근무 일수가 뭐 어떤 식이냐면 뭐 이런 식이에요. 뭐 6,000일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1년이 며칠이야? 6,000일이면 도대체 몇 년입니까? 됐죠? 진짜 장난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쉬는 날 빼고 근무 일수만. 그러니까 거의 못 보는 거고요. 만약에 근무 일수를 누군가가 막 채우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발령을 다른 데로 내버려요. 그러면 소속 관청이 바뀌었죠. 그러면 리셋되면서 날짜 다시 카운팅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안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못 보도록 철저하게 억압 통제를 했던 거지. 자, 그 다음 유양소와 경제소예요. 자, 사실은 유양소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편하게 가시죠. 나중에 뒤에 향약, 그러니까 사회편에 가면 근세사회사에서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해요. 향촌사회 사족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한량간 또는 유양풍관이라고도 불렀어요. 한량관, 유양풍관 뭐 이런 명칭으로 불렸는데 특히 여러분이 15세기에는 향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부터 요 단어를 계속 쓸 거거든요. 향촌. 근데 향촌은 그러니까 뭐에 대비되는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중앙에 대비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그냥 지방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지방의 그러니까 마을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향촌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특히 15세기 향촌사회에 내려가면 저런 한량간들
그러니까 유양풍관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직 공무원. 그러니까 이전에 공무원인데 현재 공무원이 아니야. 또는 나름 그 관료 집안. 그러니까 대대로 관료 집안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공무원, 아버지도 공무원 됐죠? 근데 나는 공무원이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 또는 그 지역의 유지들. 됐죠? 그래서 뭐 재산도 좀 있고 재산보다도 그래도 나름 이 동네를 대표하는 가문이라 그래서 그 고을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 요런 사람들을 싹 다 싸잡아서 그냥 지방 제지사족들 한량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왜 15세기에 이렇게 많았냐? 이건 바로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훈구랑 살인 비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세왕조 개창을 할 때 그러니까 그걸 추진했던 혁명파 사대부들 그리고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이 결탁해서 세왕조 개창으로 가잖아. 그런데 그 그룹이 여러분 소수파였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다수파는 온건파 사대부. 그러니까 고려가 잘못된 건 맞지만 이걸 바꿔야지 어떻게 신하가 왕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학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 이성계 세왕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정몽주처럼 막 그냥 그 안 된다 그러고 그 앞에 서가지고 막 철퇴 맞고 막 죽고 내가 그 정도로 간이 크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사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더럽게 살지는 않겠다야. 그래서 내가 명예롭게 살겠다. 그리고 우리 집 돈도 좀 있어. 그래서 내가 공무원 그만둔다고 해서 뭐 내가 바로 굶어 죽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표 쓰고 낙향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 동네에 그러니까 지방직 공무원들이 있잖아. 향리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저 향리 나부랭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내 생각이지 실제로 저 사람들은 공직자잖아. 그럼 나는 그것도 아니지. 그쵸? 그냥 솔직히 뭐 그냥 뭐 집안 배경만 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기득권 영향력을 지키고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요. 됐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향촌 자치기구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라이온스 클럽 이렇게 만든 거야. 또는 로터리 클럽 이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지역들도 지역마다 여러분 이거 솔직히 다 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 로터리 클럽 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정치나 이런 데도 관심 있는 사람들 또는 뭐 경제나 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뭐 또는 여러 가지 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모임들 만들어요.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걸 만든 거야. 됐죠? 그런데 그걸 유양소라 그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래도 내가 이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있고 그래도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좀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중앙에 걸리잖아요. 야, 너 뭐야? 뭐 라이언스 클럽? 야, 니는 뭐 사자야? 해산. 그럼 끝이야. 그럼 해산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만약 중앙정부에서 국왕이 보니까 이게 향촌사회 미풍교화라든가 뭐 또는 지방간을 좀 뭐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인정. 그러면 지방의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유양소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냐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제일 편해요. 뭐다? 지방의회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동작구에 서울시 동작구에 동작구청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동작구 구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구의회가 그러니까 동작구청장을 자문 또는 견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유양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규찰하고 이런 업무를 봅니다. 됐죠? 그래서 집안 여론을 수렴하고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원래 이 지역 토백이들이고 조금 약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풍속 교정하고 뭐 백성을 교화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회장을 뭐라 그러냐면 자, 이 유양소의 회장을 좌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총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총무라 그러잖아. 사실 이제 뭐 어느 단체나 원래 총무들이 가장 고생하지. 그러니까 실무를 많이 이렇게 좀 움직이고 사람들 모으고 뭐 이런 실질적인 그 일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별감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향임직이라 그래요. 됐죠? 유양소의 임원진이라는 뜻이야. 됐죠? 그래서 요거는 2년마다 선출을 해서 자,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양소를 이렇게 폐지하복소를 계속 반복했던 게 사리민이 이걸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중앙은 조선은 무조건 중앙집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왕이나 정치권이 좀 입김이 세지면 폐지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아닌 경우에는 좀 인정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유양소는 태종과 세조 시기에 폐지되고 그 다음에 세종과 성종 시기에 부활합니다. 됐죠? 이렇게 폐지와 복소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서울에다가 경제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경제소로 하여금 그러니까 경제소에다가 해당 지역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라도 나주 출신이다. 그러면 전라도 나주 출신 중에 고위관료가 전라도 나주의 유양소를 책임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서울의 경제소에서 그 임명된 중앙고관이 연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전라도 나주 출신이면 나주예요. 됐죠? 그래서 유양소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경제소는 그러니까 지방의 유양소와 중앙정부를 연락하는, 서로 연결하는 기구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적절하게 감시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약간 무슨 느낌 생각나? 요 얘기하니까 뭐 느낌 생각나요? 그렇죠. 고려시대 사신간제도, 태조가 했던. 그래서 사신간제도가 사실은 경제소와 유양소로 분화 발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경제소는 계속 가지는 않고요. 1603년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나면 선조가 폐지시킵니다.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유양소, 경제소에 대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군역제도, 그다음에 군사. 자, 이제 군사로 갑시다. 자, 조선의 군역제도는 60세, 16세에서 60세까지 모든 양인들이 전부 군역의 의무를 집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양인개병제. 여러분 뭐 별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단어로 바꾸면 국민개병제죠.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도 건장한 성인 남자는 전부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군대를 안 간다? 그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몸이 불편하다든가 또는 요새 그 몇 대 독자들 군대 빼주는 거 그거 아직 남았나? 뭐 하여튼 뭐 아주 특별한 경우 또는 뭐 국가에서 뭐 예를 들어 군복무 대체로 뭐 다른 걸 하라든가 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다 국방의 의무가 있죠. 국민개병제라고 하잖아. 그게 양인개병제예요. 됐죠? 그러니까 양인개병이니까 다시 인간이 아닌 누구는 빠진다. 노비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노비는 사람이 아니니까 빠진 거고요. 그러면 사람인데 빠지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딱 셋밖에 없습니다. 셋. 됐죠? 셋 빼고는 다 군대 가는 거야. 자, 천천히 해볼게요. 첫 번째 현직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향리. 근데 요 두 경우가 사실은 같은 경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국역의 담당자잖아.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란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근데 나란 일을 하는 사람한테 나란 일을 또 시키면 역의 이중부가잖아. 그러니까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럼 군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란 일을 놔두고 그러면 군사 훈련 받으라고 오니? 그러니까 빼주는 거예요.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좀 특이한데, 자, 또 누가 빠지냐면 학생이 빠집니다. 학생. 됐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대신에, 야, 너 누구니? 그랬더니, I'm student.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학생은 반드시 내 이름이 유안.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생들의 명단. 근데 푸른색 표지로 그러니까 책이 감싸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명 뭐라고도 하냐면 청금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안, 그래서 청금록에 내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자, 이 유안, 청금록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생들의 명단이라는 게 뭐냐면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성균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엔 뭐가 있냐면 지방학교, 향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균관과 향교의 출석부에 내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장 안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약간 오늘이랑 비슷하죠. 만약에 제가 성인 남자 아직 미필이야. 만약에 군대 가야 돼. 그런데 제가 대학에 등록돼 있잖아요. 그러면 영장 안 나옵니다. 됐죠? 그런데 제가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석부에서 4학년 졸업을 하고 나면 출석부에서 내 이름이 빠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휴학을 했어요. 대학교 한 2학년 다니고 잠깐 휴학을 했어. 그러면 출석부에서 내 이름 빠지죠.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장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4학년 졸업했는데도 나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지금 군대를 갔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학원을 진학하죠. 그러면 대학원 출석부에 내 이름이 또 올라가지. 그러면 또 자동 연기됩니다. 대학원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됐죠? 자, 그래서 오늘날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자, 면제는 누구밖에 없다? 현직관리, 향리, 학생. 됐죠? 여기만 면제예요. 자, 그러면 참고로 한마디만. 그럼 왕실은요? 종친은요? 외척은요? 고급관료의 자제는요? 그러면 군대 가나요? 갑니다. 조선은 다 가는 거야. 됐죠? 그런데 대신에 그 사람들은
특수군에 편성됐어요. 됐죠? 그런데 어쨌건 갑니다. 자, 그 다음 군 조직 갈게요. 자, 중앙군은 5위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앞에서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동서남북 중, 그래서 의위, 의응이, 그 다음에 용량이, 호분이, 그 다음에 뭐 충무이, 충자익에서 그냥 동서남북 중, 그래서 도성을 이렇게 방어하는 건데, 궁궐과 서울을 방어하는 건데, 요 5위제는 세조 때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조가 군사 전문가예요. 그래서 수양이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보스 기질이 강하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군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뭐 활쏘기도 좋아하고 그 무예를 단련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병법서 이런 것도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조선 전기 군사 조직은 다 누가 만든다? 다 세조입니다. 다 세조. 그렇죠? 네. 그래서 5위제 누구예요? 세조. 그 다음에 지방군. 지방군도 지역 단위 방어 체계를 만드는데 요거를 진관체제라고 해요. 요 진관도 누구다? 세조입니다. 됐죠? 그런데 16세기 그 명종 선조기로 이제 넘어오면서 자, 전국이 광역 단위 방어 체계인 제승방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제승방약은 뭐냐면 광역 단위 방어 체계인데 얘는 그러니까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목군현 각 고을이 있다 그랬잖아요. 각 고을 단위로 각 고을은 각 고을이 각각 지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충청도에 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주도 있고 부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천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죠. 그러면 각 도시들이 각각 그러니까 군현이 자기 고을은 자기가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을을 방어하는데 방어를 위한 군 사령관 역할을 누가 하냐면 수령이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수령이 행정사법권뿐만이 아니라 군사권도 갖고 있는 왕의 대리인이라 그랬잖아. 바로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에 그러니까 평소에 방어에 유리한 곳, 아무래도 좀 높은 곳들이겠죠. 이런 특정한 곳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지역마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다가 다 이렇게 평소에 성 같은 걸 성곽을 좀 쌓아놔요. 방어를 위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유사시가 된다.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자 각각의 자기 지역을 자기네가 수령의 지휘 아래 방어하는 거야. 요걸 뭐라 그런다? 진관체제라 그래요. 그래서 지역 단위 방어 체계. 그러니까 군현 단위 방어 체계지.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제승방약은 뭐냐면 요거를 이 그러니까 진관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가 돼요. 뭐냐면 만약에 바깥에서 외적이 근데 이렇게 숫자가 좀 작은 군대가 아니라 만약에 대규모로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큰 병력이. 그럼 이거 과연 방어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돼. 그런데 실제로 이제 명종 때 을묘해변 때 전라도의 왜구가 정말 대규모로 상륙하는 일이 정말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많은 지역들이 제승방약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광역 단위 방어 체계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고을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고을들 이걸 광역권으로 묶는 거야.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돌을 뭐 한 2조각 낸다든가 이렇게 크게 묶어서 그러니까 어떤 약속된 장소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각 지역의 그러니까 수령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군대를 끌고 약속된 장소에 그러니까 한 장소에 그냥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 모인 다음에 근데 여기 각각 군대를 끌고 왔던 수령들은 어차피 다 똑같은 지방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조선의 수령은 대부분 문관을 우대하기 때문에 문관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전체 좀 규모가 많은 군대를 지휘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앙에서 따로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을 파견해 줍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전문 무신이 오겠죠? 왜냐면 이제 좀 대규모 군대니까. 그래서 이 전문 무신의 지휘 아래 광역 단위로 대규모 병력을 막는 거야. 이게 뭐다? 제승방약이에요. 근데, 이거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대외관계 외란의 감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이 제승방약이 실제로는, 임진왜란 때 얘가 치명타가 됩니다. 치명타가. 그리고 특히, 조선을 침공하는 일본이 이걸 되게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더 사실은 속전속결로 이 속도전으로 나오거든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각 지역에 약속된 대로 막 모이는데 문제는 지휘관이 중앙에서 오잖아. 그쵸? 그리고 이 제승방약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선이 좀 장기간의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좀 이게 머릿속으로만 좀 많이 구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어하면 되겠다는데, 근데 군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건 사실 내 옆 사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 뒷사람이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얘네들의 행동이 사실은 내가 살고 죽느냐와 직결된다고. 그러니까 전쟁은, 그리고 군인들은 군대에 들어갔을 때 옆에 있는 전우들, 동지들을 믿지 못하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보통 인간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간다고. 그렇죠? 그런데 제승만경의 문제가 그거야.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일본이 속전속결로 해서 막 지금 치고 오고 있는데 지휘관이 그러니까 적이랑 비슷하게 도착하는 거야. 적이 먼저 도착하기도 돼. 됐죠? 그러면 이 군대가 이거 유지되겠어요? 다 도망가지? 이해됐죠? 그래서 실제로 부산진이 함락되고, 그러니까 그 1392년 4월 임난이 터졌을 때 서울 입성까지 실제로 20일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빠른 속도로 일본이 올라오잖아. 그리고 그거 어떻게 그럼 조선이 이거 다 뚫릴 수 있어? 바로 제승방약의 문제였어요. 됐죠?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조선의 지방 제도, 방어 제도가 아무래도 좀 약하다. 그래서 세종 때 뭘 만드냐면 향토방위를 위해서 예비군의 성격을 가진 잡세군을 만듭니다. 근데 잡세군은 말 그대로 지방군은 아니고요.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됐죠? 그래서 그냥 예비군이고, 그러니까 앞에 그 원래 군인, 정군으로 가는 사람들이 일반 농민병들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만 뺍니다. 그 사람들은 정군이니까 거기에 소집이, 정식 군인의 소집이 안 됐던 뭐 설이라든가 신량역천이라든가 노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싹 모아요. 됐죠? 향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은 예비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하는 군대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잡생까지 말씀드렸고, 자, 이제 교육제도 갑니다. 자, 교육제도. 자, 교육기관들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까지 시험에 뭐가 더 많이 나왔냐면 교육기관에 대한 게 더 많이 나왔었어요. 시험보다는. 그래서 향교나 그 다음에 성균관 같은 것들이 시험에서는 더, 한능검에서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맨 처음에 이제 그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선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아들이 태어났어요. 뭐 그래서 이제 공부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가는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가 바로 서당입니다. 됐죠? 그래서 근데 서당은 대신에 관리학교는 아니에요. 이거는 사립입니다. 사립. 됐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 오늘날로 말하면 각 지역에 보습학원 이렇게 오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습학원처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처음에 이제 입학 연령이 뭐 7세에서 8세. 그러니까 진짜 오늘날 초등학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자문 등 기초 교육을 시킵니다. 자, 그러다가 요 과정이 어느 정도 공부되고 나면 중등교육기관, 이제 본격적인 좀 공부가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향교예요. 향교. 그래서 향교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향교는 중등교육기관입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제 서당 단계를 마친, 그래서 뭐 이제 적게는 정말 8세에서 많게는 13세, 14세, 15세 뭐 그 정도 사람들이 입학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걸 뭐라 그런다? 향교라 그래요. 그리고 향교는 어떻게 했냐면 지방에 각 지역마다 하나씩 설치합니다. 지방에. 됐죠? 그래서 부, 목, 군, 현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9년에 하나씩. 근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부목 9년이라는 게 도시의 인구와 사이즈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그 어느 지역에 들어간 향교냐에 따라서 정원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큰 도시는 뭐 90명, 그다음에 작게는 뭐 30명에 이르기까지. 자,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럼 여러분 사부학당이라는 건 뭐냐? 아, 사부학당은요. 향교의 한성부 버전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조선의 최고층의 관료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인사들, 기득권 세력들이 아무래도 수도에 제일 많이 살겠죠. 그러니까 수도에 있는 중등교육기관은 특별히 사부학당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이름이 향교다 보니까 서울은 중앙인데 지방학교란 말이 좀 어폐가 있잖아. 그래서 사부학당 또는 사학이라고도 불렀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수도권이고 그 다음에 고급 관료의 자제들, 뭐 왕족들, 뭐 이렇게 해서 중등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좀 인원이 많거든. 그래서 학교가 하나로는 좀 안 되니까, 수용이 안 되니까 학교를 4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동학, 중학, 서학, 남학. 그래서 총 4개로 구성이 됐습니다. 됐죠? 요거를 그러니까 서울의 향교를 사부학당이라 그래요. 됐죠? 자, 그다음에 향교로 다시 올게요. 자, 향교는 지방학교인데, 그럼 이제 운영은 어떻게 되냐면 이 향교는 관립학교거든요. 관립.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거야. 정부가.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티처들도 중앙에서 파견을 해줘요. 중앙에서 자 파견하는 향교에 파견하는 티처들 교수 또는 훈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향교가 성균관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시스템 특히 부속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향교라는 게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최고학부였던 성균관을 각 지역마다 이렇게 좀 축소해놓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성은 향교나 성균관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단어로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평미층 자제도 입학하기도 하고, 자 전국 부목군연에 하나씩 자 세웁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정원 숫자만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90명에서 30명에 이르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대성전이라 그래서 제사 지내는 곳이 있고요. 명륜장이라 그래서 공부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동제와 서재라는 기숙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근대 사회 교육기관은 전부 기숙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등하교를 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못하고 등교해. 못하고 해. 제설 타고 가? 뭐 어떻게 가? 뭐 KTX 타? 그래서 실제로는 다 뭐가 있다? 기숙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으로 갈게요. 자, 서울에 있는 조선 최고고요. 최고의 교육기관이고, 자, 원칙적으로 그게 이런 것들이 이제 향교와의 차이야. 향교는 그냥 입학하면 되죠.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속과에 합격해야 돼요. 물론 아닌 방법도 있기는 하는데 증부시라 그래서 그러니까 고위관료들의 자제들만 인원수가 결혼이 될 때 따로 보는 시험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쨌건 무언가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냥은 못 옵니다. 됐죠? 그래서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생원 또는 진사라고 하는데 그래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유교 교육만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뭐랑 다르냐면 고려시대 최고 중앙 그러니까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이랑 좀 다르죠. 국자감은 유학도 가르치지만 기술학부라는 것도 있었잖아. 성균관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문명, 대성전, 명덕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향교랑 비슷해요. 됐죠? 자, 이렇게 공부하다가 대과에 응시하는 거야.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실제로 과거 시험은 어떻게 보느냐? 자, 과거 시험 갈게요. 여러분, 과거 시험 여기 과정이 사실은 조금 복잡하거든요. 좀 복잡한데, 근데 대신에 여기는 또 한능검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나오는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향교 성균관을 좀 잘 봐달라 그랬잖아요. 그걸 좀 잘 보시고 여기는 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이름 그대로 갈게요. 자, 문과는 문관 뽑는 거겠죠. 무과는 무관 뽑겠죠. 그 다음에 잡과는 기술관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와의 가장 큰 차이는 고려는 뭐가 없어요? 정치 문과 시험이 없었죠. 그렇죠? 승과는 좀 많이 활성화됐지만 자, 근데 조선은 문무과. 그래서 문무 양반 체제가 확립이 되는 거야. 자, 문과. 자, 문과는요. 특이하게 다른 곳에는 없는데 문과에만 있는 게 예비 시험이에요. 예비 시험이 뭐냐면 속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문과라고 하는 건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속과랑 대과를 합친 말인데 좁은 의미에서 문과라고 할 때는 보통은 대과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되죠? 그래서 예비 시험이 있고 본의 시험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속과는 생원시와 진사시를 보는데 자, 생원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고려시대에 했던 뭘 생각하면 되냐면 명경과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전에 대한 테스트야. 그 다음에 진사는 뭐냐면 앞에 여러분 재수럽이라고 기억나세요? 시험지 받으면 술술술 논술질 시험처럼 푸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 재수럽, 요 재술에 해당하는 게 진사입니다. 됐죠? 그래서 세운과와 진사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경전에 대한 암기를 더 잘하는지 아니면 논술에 더 강한지 자기 스타일을 봐서 시험을 그냥 보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그 초시에서 700명을 각각 700명을 뽑고요. 최종적으로 100명씩을 뽑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이제 생원과 그래서 생원 100명 그 다음에 진사 100명 이렇게 최종적으로 뽑혀요. 2차 시험을 거쳐서. 자,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은 성균관 입학 자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대과 그래서 문과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성균관에 오면 좋은데 근데 실제로 조선의 선비들이 성균관에 다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각자의 개인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속과에 합격했는데 만약에 내가 가정이 있어.
그래서 내 부인도 있고 만약에 아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서울에 유학 생활을 막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그게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만은 않죠. 또는 뭐 부모님이 아파, 또는 내가 우리 집안을 좀 돌봐야 될 게 있어. 뭐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집에 큰아들이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 올라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성균관 입학은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공부하다가 대과에 응시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과입니다. 자, 대과는요, 시험을 무려 3번이나 봐요. 진짜 징그럽지. 그지? 그래서, 자, 첫 번째 초시, 각 지방에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됐죠? 그래서 각 도별, 그러니까 응시자를 이제, 고려해서, 그래서 시험을 많이 응시하는 곳에는 좀 합격자 많이 뽑고요. 적게 하면 적게. 이렇게 해서, 자, 전체 각 지방에서 대략 한 240명 정도를 뽑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최종 시험을 봅니다. 이게 복시예요. 여기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는데, 이 최종 합격자는 33명을 뽑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는 지역별 안배 그딴 건 보지 않고요. 오직 그러니까 성적 잘한 애들, 점수가 좋은 사람들 성적 순으로 딱 33명을 뽑아요. 자, 그럼 여러분 끝났잖아.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전시, 이게 진짜 사실 피 튀기는 건데 순위 결정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최종 뽑는 요 과정은 반드시 국왕이 친임을 해요. 됐죠? 그래서 왕이 직접 뽑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이제 순위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갑과 그다음에 을과 병과 이렇게 3단계로 뽑힙니다. 그래서 내가 33명에는 뽑혔는데 만약에 탑 10 안에 들지 못하잖아? 그럼 병과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탑 10에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탑 3에 들지 못한 7명은 을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고의 탑 3에 들잖아요. 그러면 갑과가 돼요. 그래서 갑을병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갑을병이라는 이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과는 자, 종 9품 등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을과는 종 8품 그 다음에 갑과는 종 7품으로 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은 9급 공무원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5급 공무원 시험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 시험을 보죠. 근데 조선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격자의 풀을 한 방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성적 순으로 해서 다시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고요. 그중에 특히 문과인 경우에는 이 탑 3 중에 수석이 있죠. 수석 1명이 나오는데 수석은 뭐라고 하냐면 장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종 6품으로 등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과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과입니다. 자, 문과도 문과랑 똑같은 자 단계를 거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종 그런데 28인이 뽑히고 마지막 전시에서 순위 결정을 해요. 됐죠? 네, 그래서 왕 앞에서 그러니까 그 기복역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양의 폴로 같은 게임 있죠? 말을 타고 나무 스틱으로 두 팀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쪽은 청색 조끼, 한쪽은 뭐 그 붉은 조끼 이렇게 양쪽으로 딱 있고 두 팀으로 나눈 다음에 그 이제 말을 탄 상태로 나무 스틱으로 양 팀이 나눠서 공을 쳐서 상대방의 골대에 넣는 거예요. 두 팀으로 나눠서. 근데 실제로는 게임이 시작되면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막대기로 서로 사람을 계속 막 때려요. 됐죠? 그러면 때리고 피하는 몸의 움직임을 보면서 왕이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순위가 나와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무관을 뽑습니다. 그리고 무관은 장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잡과도 없습니다. 장원은 오직 문과에만 있습니다. 자, 잡과는 기술관 시험이에요. 그래서 크게 4개의 파트로 합니다. 역관, 통역관,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음양관은 오늘날의 천문관 측, 과학, 그 다음에 율관은 법원직 공무원입니다. 법률. 됐죠? 그래서 해당 관청에서 시행을 보고요. 전시는 없습니다. 왕이 친임하지는 않고요. 그냥 2단계. 그래서 초시와 복시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일반 양인들은 잡과에만이 응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관리 임용인데 취재는 정식 시험은 아니고요. 간단한 면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서는 2품 이상의 직계들로 제한을 해요. 됐죠?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5품 이상, 그리고 그 범위도 좀 넓죠. 그래서 뭐 외손, 그 다음에 사위, 그 다음에 조카 해서 막 범위가 넓잖아. 근데 여기는 직계, 딱 아들 손자까지만. 됐죠? 그리고 2품.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투명한 사회고 그 다음에 조선의 관료들은 무조건 과거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자, 고관으로 승진은 어렵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관리등용제도 능력을 보는 게 있지만 음서를 통해서 더 많이 사실은 진출했잖아.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경연. 경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고려, 그 다음에 세조연산군 때 잠깐 폐지되기도 하고요. 자, 임금과 유약서를 강론하고 왕과 신하들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유교, 그러니까 정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우리 제도사에 대한 것들은 다 끝났네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기구. 그래,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부처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부처가 뭐니? 그러면 이제 주어진 자료, 키워드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처인지 아셔야 돼요. 해볼게요. 자, 주로 언론 활동을 한대요. 그럼 언론 3사 중에 하나겠네. 근데 하는 게 뭐냐면, 규찰, 그 다음에 탄핵, 그 다음에 여기에 부처의 장관은 대사헌. 끝났네. 그래, 요 정도 나오면, 키워드 나오면 이제 답이 나와야지. 뭐예요? 언론 3사 중에, 사헌부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아니고, 됐죠? 대사헌이잖아. 그쵸? 사헌부. 그래서 사헌부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업무일진 내각인력. 여러분, 내각인력이라는 거, 내각이라는 게 뭐냐면, 정조 때 규장각이에요. 근데 정조가 규장각을 두 개를 만들거든. 그래서 창덕궁 안에다 만들고 강화도에다 만들고. 그래서 서울 안에 있는 걸 내각, 강화도에 있는 걸 외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 규장각의 업무일지입니다. 됐죠? 이건 규장각이고요. 그다음에 언론 3사와 같은, 그러니까 고려의 3사. 이거 조심해야 돼. 고려의 3사는 조심해, 건드리면 안 돼요. 자, 무슨 업무 한다고요? 이건 동계산한다 그랬잖아. 다르다 그랬죠? 그다음에 은대 후원이라고 불리운 건 승정원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부강의 비서가 사실은 핵심 업무지. 왕을 가장 많이 만나는 공무원들이잖아. 그쵸? 자, 외란을 거치면서 국정전반을 총괄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할 건데 변란에 대비하는 기구 비변사입니다. 자, 오품이사행 관리에 대한 서경권. 서경권이 뭐냐면 관리 임명 시 동의권이에요. 됐죠? 그래서 언론 3사, 그래서 이 대관들, 이 3사의 업무 중에 권력을 견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지. 그래서 왕이 만약에 누구를 임명해도 그 사람의 비리가 있다 그래서 조사해서 이들이 하급 공무원이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됐죠? 그래서 동의 또는 소위 말해서 거부에 해당하는 권한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조선시대 통치체제에 대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